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번째 강연입니다. 오늘 그 강연의 제목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하면 나토, 다들 아시죠? 나토 하면은 NATO 해서 N은 North, A는 Atlantic, 그리고 T는 Treaty, 그리고 O는 Organization입니다. 그래서 이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을 줄여서 나온 말이 나토입니다. 그리고 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또는 북대서양 정치 및 군사 동맹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을 위시해서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적 팽창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군사동맹체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 4월 4일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나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12개국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가입국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현재 나토 회원국 수는 총 31개가 되겠습니다. 나토의 목적은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회원국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조약은 전문 프리앰블과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 제5조에서 한 회원국의 무력 행사가 가해지면 이를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모든 회원국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집단 안보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본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습니다. 창립 국가, 처음 만들어진 이 나토의 국가는 12개 국가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그리고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12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그리스와 터키가 가입해서 나토는 총 14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55년 5월에 소독이 가입해서 나토는 총 15개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좀 사이를 뜸하게 해서 1982년 스페인이 가입함으로써 나토는 총 16개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중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3개국이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나토는 총 19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7나라가 함께 가입함으로써 나토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6개국으로. 그 7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가리아,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3개국은 발트 3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 국가에 바짝 붙어있는 이 발트 3국은 소비에트 공화국에 그전엔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련이 해체된 후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러시아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가 가입해서 나토는 28개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세월이 흘러서 2017년 몬테네그로가 가입함으로써 나토는 총 29개국이 되었습니다. 2020년 북마케도니아가 가입해서 나토는 총 30개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2023년 4월 핀란드가 회원국이 됨으로써 나토는 총 31개국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시작하기 하루 전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반대 입장을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2024년 나토는 현재 32개국 동맹연합국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이 초대되었는데요. 여기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4개국의 정상은 나토의 주요 협력국으로서 2년간 지난 2년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해서 러시아에 합병을 했고 또 2022년 2월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을 해도 푸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의 1차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적으로 막는 것이었는데 지난해 2023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어쨌든 좌절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제 나토 31개 회원국은 전쟁이 멈추면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앞으로 가입 절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크게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대만 합병 위협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당대회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시진핑의 3차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개막식 연설에서 대만에 관하여서 자신의 확실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하겠으나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선언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9일 만에 점령해서 러시아에 강제로 편입시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군사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강제로 병합해도 유엔이 어쩌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미국이 이끌어가는 나토 조약 기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2005년 반분열 국가법을 제정해서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3가지 상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감행할 수 있는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상황은 대만 당국에 의한 독립선언이 있거나 또 대만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또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그 외교적 승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독립을 향한 대만의 어떠한 움직임도 중국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레드라인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력 통일을 촉발한 두 번째 상황은요, 군사적인 대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째, 중국에 대한 대만의 군사적 공격이라든가 또 대만 내에 대규모 폭동이 발생한다든가 또 대만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재개하거나 또는 대만 내에 외국군이 배치되거나 또 대만에 대한 공격성 무기 판매가 또는 임대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핵무기의 대만 재배치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무력 통일의 세 번째 상황은 평화 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이 지속적으로 평화 통일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중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러 나설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역시 이것은 결국은 21세기 양육 강식의 표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수로 판명이 났지만 미국은 수년 동안 공을 들여서 공산 중국을 도와서 2002년에 WTO 회원국이 되게 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은 세계로부터 주문만 받으면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20년 만에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대만 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률과 정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대만관계법이 되겠습니다. 이 대만관계법은 197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78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 행정부가 소련에 대해서 향해서 미국, 일본, 서유럽과 공동전선을 구축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중화민국, 그러니까 대만을 가리킵니다.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대만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는데요. 이제 그 설정한 내용이 대만관계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태평양의 평화, 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 국민과 대만 국민 간의 상업적, 문화적, 기타 관계의 지속을 승인함으로써 결국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더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1979년 3월 13일 하원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상원을 통과하고 그리고 4월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발효는 이 법의 발효는 1979년 1월부터 소급해서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 TRA는 중화민국이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에 대한 통치당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화민국, 중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TRA는 공식 정부 대표나 공식 외교 관계 없이 콜롬비아 특별구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AIT, American Institute Taiwan의 형태로 비공식 관계를 통해서 상업이나 문화 및 기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또한 이 법은 미국이 대만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보나 사회 또는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무력이나 다른 형태의 강압에 저항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만 여행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만 여행법 법안은 2018년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대만 관계법의 후속 조치로서 이 법안은 미국의 고위 관리가 대만을 방문하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여행법은 2016년 스티브 샤봇 하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에 의해서 미국 의회에 제출됐는데요. 2018년 1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준 미국 의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만 여행법이 양안, 중국과 대만의 오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또 다른 법안이 있는데요.
타이페이 법안입니다. 타이페이는 전 중화민국의 수도로 불렸는데요. 이 타이페이 법안은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그래서 이 법안을 가리키면서 한국식 표현은 대만 국제보호 강화 구상 법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이 대만의 수교국을 압박해서 외교 관계를 끊어가지고 대만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타이페이 법안은 미국 하원이 2019년 9월에 처음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상원 의원 4명이 법안 일부를 수정해서 상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 415표, 반대 제로 이렇게 해서 법안을 정식으로 입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년간 대만을 압박해온 중공을 견제하고 무역, 외교, 국제교류 분야에서 대만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4조는 미국은 적절한 상황에서 대만이 주권국을 참여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 모든 국제기구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변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에서 1953년 3월 기간 한반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엔군과 미군은 동맹국으로서 중공군을 주적으로 알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1971년 미중 간의 핑퐁 외교를 거쳐서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국 모택동 주석은 서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유엔 회원국이 되었고요. 동시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막강한 5대 상임이사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자유중국 대만은 유엔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에 있던 중국 대사관도 공산중국에 넘겨주어야 하는 비운을 당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공산중국의 관계는 더욱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공산중국은 국제무역기구에 들어가면 WTO에 들어가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을 알고 미국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국은 또 경제가 좋아지면 공산중국이 자유중국으로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는 공산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년간 강력하게 자유진영 세계를 설득해서 결국은 2002년 공산중국이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이상 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 이제 중국은 확실하게 세계 제2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서 중국이 자유중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갖게 되자 오히려 그는 인민들에게 중국몽으로 인민을 세뇌해서 중국을 다시 공산체제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러시아의 푸틴처럼 자신의 통치 기간을 장기화해서 자신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한국 방위 산업의 급성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년에 들어서 한국의 방위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방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뉴스를 경쟁적으로 세계에 알렸습니다. 미국 CNN은 2022년 8월 한국이 조용하게 방위 산업 메이저 리거가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2022년 11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도 통신도 한국의 방위 산업 육성 전략과 무기 수출 동향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오늘과 같은 수준에 오르게 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1971년 주한미군 2만여 명이 갑자기 철수하게 되자 국가안보에 위기감을 느낀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결심하고 고도화된 무기산업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중화학공업을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 기간에만 하더라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시장에서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기 수출은 177%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양육 강식을 두려워해서 러시아 인근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빠르게 나토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새 회원국들이 한국으로부터 값싸고 효과 좋은 무기를 대량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자유주의 국가들은 뜻을 같이 해서 몸집을 계속 불리면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비롯해서 의약품과 식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풍요를 자식과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러시아와 싸우고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한미 동맹의 법적 기반입니다. 이 조약은 6.25 전쟁 후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이 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해서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약의 당사국은 양국의 국민과 양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한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국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권위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엔이 강대국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산중국도 대만을 점령하려고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방패로 해서 오랫동안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세계는 점점 더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홀로 국방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나라들과 경제와 안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북대서양에 속하지 않으므로 나토 회원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나토의 파트너 국가로서 서로 도울 기회가 많습니다. 3차 대전을 피하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뭉쳐서 압도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공산진영 국가에게 보여주면 전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